문 열어! 너 당장 안 나와? 당장 열라고! 아파트 복도에 시어머니 성현자의 고함이 울려 퍼졌어요. 13년 동안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그 여자가 지금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바꿔? 구경꾼이 늘어났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경찰들이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현자 씨 맞습니까? 탈세 및 불법 부동산 전매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걸어 나온 며느리의 손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가 들려 있었고 그날 시어머니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복도에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고함이 한층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야, 문 열어. 너 당장 안 나와? 시어머니 성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에 핏줄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성현자가 도어락 버튼을 마구 눌렀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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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금 오류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성현자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받고? 내가 뭔데 내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받고? 성현자의 손바닥이 현관문을 거칠게 내리쳤어요.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당장 문 열어.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선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성현자가 집 안으로 들이닥치며 유선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너 미쳤니? 시어머니가 오는데 문을 잠가. 유선은 흐트러진 옷무새를 차분히 정리했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비밀번호는 제 마음대로 바꿉니다. 성현자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집?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집이 어떻게 내 집이야? 거실 소파에는 남편 정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유선을 바라봤어요.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당장 빌라판 돈 내놔. 그리고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유선이 서류를 흘끗 보더니 정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못 내놓겠다면요? 그동안 당신하고 어머니가 날 무시하고 바보 취급한 거에 비하면 이깟 빌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훈이 벌떡 일어나 유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유선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난 법적으로 당신 아내이고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이혼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정훈이 헛웃음을 치며 유선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자격? 내가 의사고 내 남편인데 자격이 없어? 유선이 정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결혼은 당신들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도 이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 드나든 증거,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한다는 거 당신만 모르나 보네요. 성현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유선이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정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거실 바닥으로 비참하게 흩어졌어요. 불륜 현장이 찍힌 선명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내려다봤어요. 유선이 정훈의 귀에 대고 낮게 응조렸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이거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성현자가 유선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유선아, 내가 잘못했다. 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유선은 차갑게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13년 동안 저를 운전기사로 도우미로 부려먹을 땐 즐거우셨죠? 이제 그 대가 치르실 시간이에요. 정우는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선이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13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선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두 사람 다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요. 유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성현자의 절규와 정운의 한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하지만 유선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드디어 찾아온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13년 전 28살의 유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번듯한 의사 남편 정운과 가정을 꾸리며 장밋빛 미래만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성현자는 처음부터 유선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뒷바라지를 할 무보수 가사 도우미로 여겼어요. 성현자는 부동산업을 하며 불린 재력을 유선 앞에서 늘 과시했습니다. 금장 장식이 화려한 거실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너희 친정에서 이런 구경이나 해봤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집에서 발이나 붙이고 살았겠어? 유선은 가슴이 따끔거렸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비하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갑질은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현자는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유선을 전용 기사처럼 부려먹었어요. 고급 한정식집 앞에 차를 세우면 성현자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봐. 요즘 세상에 이런 순종적인 애가 어디 흔해?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주 쓸모있는 애야. 친구들이 부러운 듯 한마디씩 거들면 성현자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어요. 유선은 그 모욕적인 말들을 운전석에서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손등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얼른 훔쳐내며 핸들을 꽉 잡았어요. 성현자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유선을 식당 안으로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툭 던지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차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 딴짓하다가 늦게 나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고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기름값 아깝다며 시동을 끄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에요. 한겨울 칼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도 유선은 무릎을 감싸주며 버텼어요.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식당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다 끝나셨어요? 짐 이리 주세요. 유선이 차에서 내려 얼른 짐을 받아들면 성현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어휴, 쾌쾌한 냄새. 차 안에서 뭐 몰래 먹은 거 아니니? 성현자는 코를 찌푸리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유선은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유선을 기다렸습니다.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저녁상을 차려내면 성현자는 숟가락을 집어 던졌어요. 국이 왜 이렇게 식었어?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우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철저히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지친 유선에게 차가운 말만 내뱉으며 등을 돌렸어요.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거 알잖아. 당신이 좀 더 살갑게 굴어봐. 나 병원에서 피가 마르게 일하고 온 거 안 보여? 집구석에서 짜증나게 하지 마. 남편의 외면은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구박보다 더 시리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유선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국물을 닦아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느 날은 성현자가 유선의 친정에서 보내온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부어버렸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걸 어디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야? 격 떨어지게. 유선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쓰레기통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딸 생각해서 정성껏 담가보낸 김치가 빨갛게 쏟아져 있었어요. 성현자는 그 위로 독서를 퍼부어댔습니다. 의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유선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모멸감이 가슴 깊이 문신처럼 새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유선은 몰랐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순종이 미덕인 줄 알았던 착한 며느리의 가슴 속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늘하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매일 밤 잠든 정훈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당신들이 준 이 모욕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그 다짐이 13년을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가 커질수록 유선의 속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줄도 모르고 성현자는 여전히 기고만장했습니다. 시집살이가 10년을 넘어가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유선에게 남동생 태성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비와 등록금이 겹쳐 앞길이 막막하다는 소식이었죠. 유선은 평소 정훈이 비상용으로 쓰라며 준 카드를 꺼냈습니다. 13년 동안 내 몸 부서져라 일했으니 이 정도는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하루도 가지 못하고 처참히 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현자가 유선의 얼굴에 카드 명세서를 내던졌어요.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 감히 의사 남편 돈을 친정에 퍼줘. 유선이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남동생 등록금이 급해서 그랬어요. 나중에 꼭 채워 넣을게요. 성현자가 유선의 뺨이 얼얼할 정도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채워 넣는다고? 내 몸뚱이 팔아서 채울 거니? 내가 번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있어? 너는 우리 집 돈이나 축내는 도둑년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성현자는 유선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휘둘렀어요. 유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퇴근한 정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유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태성이 등록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정훈은 유선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실망이다. 내가 밖에서 어떻게 돈 버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부동산 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을 내 마음대로 써? 유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 집에서 13년 동안 기사 노릇하고 파출부 일했어요. 그 돈 내가 일한 대가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요? 정훈이 비웃으며 유선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착각하지 마. 넌 그냥 내 아내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거야. 너 같은 여자가 밖에서 이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아? 주제를 알아야지.
정우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성현자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날 밤 유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울리는 정훈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정훈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서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자기야. 응, 지금 집이야. 그 답답한 여자 때문에 미치겠어. 조금만 참아. 금방 정리하고 갈게. 보고 싶다, 예쁘나. 정훈의 목소리는 유선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선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어요. 13년의 헌신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유선은 정훈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병원 진료가 끝나자마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와 만났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신들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유선은 거실에 앉아있는 성현자를 보았습니다. 성현자는 여전히 유선을 보며 혀를 찼어요. 야, 물 떠와. 뭐하니? 멍하니 서서. 유선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떠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 내가 멍청해서 참은 줄 알지? 지금까지는 가족이라 믿어서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유선은 냉장고 옆에 붙은 부동산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성현자가 유선을 부려먹으며 처리하게 했던 수많은 서류들. 그 속에 성현자의 약점과 정훈의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선은 방으로 들어와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성현자가 탈세를 위해 유선의 명의를 빌려 샀던 빌라와 토지 목록들, 정훈이 외도하며 쓴 카드 내역과 호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유선의 혈관을 타고 흘렀어요. 결혼은 당신들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도 끝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유선은 어둠 속에서 낮게 은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소리도 남편의 가증스러운 거짓말도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돌려줄 이자가 더 많아질 테니까요. 13년의 지옥, 그 대가를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기로 맹세한 밤이었습니다. 유선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 성현자의 비위를 맞추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성현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온갖 잡무를 도맡아 처리했어요. 사무실 바닥을 닦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오고 복사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유선의 일상이었습니다. 성현자는 그런 유선을 보며 혀를 차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예, 유선아.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시키는 서류나 잘 챙겨. 복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디에 쓰겠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성현자는 유선을 지능이 낮은 사람 취급하며 중요한 부동산 계약서들을 아무렇게나 맡겼습니다. 자신이 부려먹기 편한 무식한 며느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성현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선이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복사하고 법적 효력을 공부하며 부동산 실무를 완벽히 익히고 있다는 사실을요. 유선은 13년 동안 멸시를 견디며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성현자가 어떤 방식으로 급매물을 잡고 어떤 구멍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지 전부 기록했어요.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사이 유선은 화장실 불을 끄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부동산 공법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유선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단 하나의 칼날이었어요. 유선은 생활비를 아껴서 남몰래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자가 기름값이나 해라며 던져준 푼돈부터 부동산 심부름을 하며 몰래 챙긴 자잘한 수수료까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시장 바닥에서 산 낡은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친정 엄마가 용돈 하라며 쥐어준 10,000원짜리 한 장도 유선에게는 복수를 위한 벽돌 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13년 유선의 인내는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유선은 드디어 남몰래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 자신만의 작은 빌라 한 채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빌라의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 이유선 석자가 찍힌 날, 유선은 빈 빌라 거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줄 요새였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 기지를 만든 유선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웃으며 성현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눈치챈 정훈이 유선을 다그치며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신 몰래 빌라 샀다며? 의사 남편 돈으로 샀으면 당연히 내 명의로 돌려야지. 정훈은 유선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등기권리증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성현자도 옆에서 거품을 물며 거들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뒤로 호박 씨를까? 내가 우리 집안 돈을 얼마나 빼돌린 거야. 당장 그 집 팔아서 내 앞으로 가져와. 안 그러면 너 오늘 살아서 못 나가. 그들은 유선을 여전히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이 빌라는 제 피와 눈물로 만든 거예요. 당신들한테 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정훈이 손을 치켜들며 유선의 뺨을 때리려 하자 유선은 피하지 않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때려보세요. 그럼 유책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니까요. 녹음기 켜져 있는 거 안 보여요? 당황한 정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유선은 그 길로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현자와 정훈이 뒤늦게 법적 대응을 하려 했지만 유선이 13년간 모은 시어머니의 탈세 자료와 남편의 불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 이혼이 확정되던 날 유선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유선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바로 자신의 빌라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일궈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유선은 먼저 현관에 달려있던 낡은 도어락부터 떼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새로운 도어락을 손수 설치했어요. 이제 이 문은 유선의 지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열쇠를 맡길 필요도 없었어요. 유선은 현관문 앞에 서서 철컥 소리를 내며 굳게 잠기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13년 동안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지냈던 세월이 그 소리 하나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유선은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름값 아깝다며 에어컨도 못 켜게 하던 좁은 차 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상쾌한 공기였어요. 유선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빈집이었지만 유선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유선은 주방으로 가 물을 끓이고 향이 좋은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저 멀리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성현자의 집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잠을 설쳐야 했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깨울 수 없어. 아무도 나에게 소리 지를 수 없어. 유선은 찻잔을 감싸 쥔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유선은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온 성현자의 비리 장부와 정훈의 불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은 이제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그들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어요. 유선은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며 마지막 반격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 이 종이 한 장 한 장으로 돌려줄게요. 유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유선은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이곳은 이제 유선만의 완벽한 요새이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성현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뒤를 정훈이 험악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연히 그 빌라가 자신들의 소나기에 들어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성현자가 익숙하게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날카로운 경고음 뿐이었어요. 이게 왜 안 열려? 정훈아, 내가 한번 해봐라. 정훈이 짜증 섞인 얼굴로 다가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문은 굳게 잠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성현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구두발로 쾅쾅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야, 이유선, 너 당장 문 안 열어? 이게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번호를 받고? 내가 산 집이라도 이 집 살 때 우리 아들 돈 안 들어갔어? 당장 열란 말이야. 성현자의 고함이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훈도 문손잡이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유선아, 좋은 말로 할 때 열어. 나 화나면 당신 감당 못하는 거 알지? 그때 현관 옆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유선의 얼굴은 평온하다 못해 서늘할 정도였어요. 유선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들이세요? 성현자가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창피? 내가 지금 창피한 걸 알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도 너 오늘 나한테 죽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당장 문 열어. 유선이 비웃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니, 착각이 심하시네요. 전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여긴 제 이름으로 된 제 사유지입니다.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훈이 인터폰 너머로 주먹을 휘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유선, 너 정말 이럴 거야? 이혼 도장 찍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우리가 들어가서 짐 정리할 것도 있고 할 말이 남았단 말이야. 유선은 정훈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할 말 없어요. 당신 짐은 이미 택배로 다 보냈으니까 가서 확인이나 하세요. 성현자가 다시 문을 쾅쾅 두드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아요. 천하의 불효녀가 여기 살고 있어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유선은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당장 거기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즉시 경찰에 주거침입과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복도 CCTV에 당신들이 행패 부리는 거 다 찍히고 있어요.
성현자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신고?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신고해? 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유선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경찰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네, 여기 무단 침입자가 있어서요. 네, 당장 출동해 주세요. 정훈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의사 체면에 경찰까지 오면 골치 아파질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일단 가요. 경찰 오면 시끄러워져요. 정훈이 성현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성현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문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어요. 이유선, 너 두고 봐. 내가 너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테니까. 유선은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인터폰으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복도에 고요함이 찾아오자 유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들의 고함에 가슴 졸이며 살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두꺼운 철문은 유선을 지켜주는 방패였고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유선은 도어락 소리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당신이 가진 거 하나씩 다 잃게 해드릴게요. 성현자는 유선이 집을 나간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선이 없으니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무식한 애가 없어도 내 사업은 아무 문제 없어. 성현자는 평소처럼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성현자의 부동산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유선의 덕분이었습니다. 유선은 시어머니가 무심코 저지르는 법적 실수들을 뒤에서 조용히 수습해 왔어요. 까다로운 세무 서류를 정리하고 복잡한 계약 조항을 일일이 검토하던 손길이 사라지자 성현자의 사업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자는 유선이 관리하던 장부들을 보며 짜증을 냈어요. 대체 이 서류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성현자는 유선이 어머니, 이 구역은 아직 위험해요라고 말렸던 재개발 지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검토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감만 믿고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쏟아부었어요. 무리하게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일확천금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성현자가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재개발 사업이 대규모 기획 부동산 사기로 밝혀진 것입니다. 사무실로 달려온 투자자들이 성현자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내놔. 당신이 확실하다고 해서 넣은 돈이야. 성현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얼마나 확실한 정보였는데.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선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성현자의 탈세 자료가 국세청에 전달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성현자의 사무실로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및 불법 전매 혐의로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성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들였던 장부들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 뭉치들이 압수되고 금고 안에 숨겨두었던 현금 뭉치들도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이어 경찰 조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성현자가 그동안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낱낱이 파헤쳐졌어요. 성현자는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우리 구청장이랑도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미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당신이 믿던 인맥들도
지금 다 고소당했어요. 성현자의 자산은 순식간에 동결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무시하고 돈을 신처럼 모시며 살아왔던 그녀였어요. 자신이 소유했던 건물들에 가압류 딱지가 붙는 모습을 보며 성현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우리 집안 재력이 이 정도야라며 자랑하던 빌라들도 모두 빚더미로 변해버렸어요. 화려했던 사무실 집기들은 경매 번호표가 붙은 채 길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유서는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 화려한 명품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유서는 13년 전 자신이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당신이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쌓아 올린 성은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유선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성현자는 감옥 면회실에서 아들 정훈을 찾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어떻게 좀 해봐. 의사면 아는 사람 많잖아. 하지만 정훈 역시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어요. 정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병원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성현자는 철창 너머로 통곡하며 유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선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유선은 이미 그들의 세상 밖으로 걸어나간 뒤였습니다. 성현자의 몰락은 누구의 탓도 아닌 본인이 심은 악의 열매였어요. 성현자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벽과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뿐이었어요. 그토록 오만했던 부동산 여왕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유선은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유선은 자신의 빌라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어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성현자의 왕국이 무너진 자리에는 유선의 새로운 인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유선의 눈물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했던 성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훈 역시 번듯했던 의사의 위엄은 사라지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었어요. 두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유선의 빌라 앞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문을 발로 차거나 고함을 지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현자는 굽은 허리를 숙여 현관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유선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자 성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유선아, 유선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제발 얼굴 좀 보자. 유선은 아무런 대답 없이 모니터로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훈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애처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유선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얘기 좀 해. 응? 유선이 한참 뒤에야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유선의 목소리는 서늘한 얼음장 같았어요. 여긴 왜 또 오셨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세요. 성현자가 인터폰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아이고, 유선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유선이 차갑게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제가 왜요? 우리가 무슨 사이길래 제가 당신들을 도와야 하죠? 정훈이 다급하게 말을 가로챘습니다. 유선아, 그래도 우리가 13년을 같이 살았잖아. 우리가 식구 아니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빌라 판 돈 조금만 융통해줘. 유선은 식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있던 성현자와 정훈이 유선의 발을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유선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그들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식구라고요? 지금 식구라고 하셨어요? 당신들이 나를 식구로 대했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성현자가 유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유선아, 내가 늙어서 망령이 났었나 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유선이 성현자의 손을 내려다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아꼈다고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 차 안에서 5시간씩 기다리게 한 게 아끼는 거였나요? 내 친정엄마가 보내준 반찬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때 그때도 식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성현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유선이 이번에는 정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요? 내가 당신 불륜 현장 목격하고 피눈물 흘릴 때 당신은 그 여자랑 웃고 있었지? 내가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동생 등록금 빌려달라고 빌 때 당신은 도둑 취급하며 비웃었잖아. 정훈이 변명하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내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유선아, 정말 미안해. 유선은 정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참 쉽네요. 13년 동안 내 영혼을 갈아 넣은 대가가 고작 그 말 한마디인가요? 이제 와서 파산하고 길바닥에 앉게 되니까 식구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요? 성현자가 다시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눈을 찔러야지. 유선아, 제발. 이 늙은이를 봐서라도. 유선은 허리를 굽혀 성현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연민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멍청하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한테 가르쳐줬잖아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거. 이제 당신들이 그 기분을 뼈저리게 느껴볼 차례예요. 정훈이 유선의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유선아, 나 병원에서도 파면당했어. 이제 갈 데가 없어. 제발. 유선은 정훈의 손을 벌레 보듯 털어냈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쉼터라도 알아보시든가요. 아, 어머니는 아마 곧 감옥에 가실 테니 잠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성현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유선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뒤를 돌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경찰에 다시 신고합니다. 이번에는 주거침입에 스토킹 처벌법까지 다 적용해달라고 할 거예요. 유선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성현자가 문틈으로 손을 밀어넣으며 처절하게 소리쳤어요. 유선아, 제발, 한 번만, 내가 빌게. 유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문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는 성현자의 절규와 정훈의 허망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선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승리감과 평온함이었습니다. 유선의 입가에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밖에서 들리는 구걸 섞인 울음소리는 유선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환송곡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졌어요. 유선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가 아닌 지저귀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의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허겁지겁 일어나던 강박도 사라졌어요. 어디 가냐며 쏘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선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숨쉬기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유서는 거실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운 리듬을 타듯 경쾌했어요. 준서야, 일어났니? 오늘 아침은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 할까? 준서가 방에서 눈을 비비며 나와 유선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어디 안 가도 돼? 할머니 집에 안 가? 유선은 준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안 가도 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우리 둘만의 집. 유선은 식탁에 앉아 준서가 밥 먹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이가 밥을 흘려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직 아들의 얼굴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가방에서 도화지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림 속에는 노란색 지붕의 집과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우리 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유서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거실 한복판,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붙였습니다. 유서는 드디어 자신만의 태양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너도 그렇지? 응. 엄마, 여기서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유서는 베란다 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풍경이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도우미도 아닌 이유선 그 자체였습니다. 성현자와 정우는 이제 유선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이름이 되었어요. 그들이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든 유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유선은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남을 위한 화장이 아닌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거울 속의 유선은 13년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아름다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준서야, 오늘 엄마랑 공원 가서 실컷 놀자. 현관문을 나서는 유선의 손에는 차키 대신 준서의 작은 손이 들려 있었어요. 도어락이 잠기는 경쾌한 띠리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유선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포하는 축배의 종소리와 같았어요. 유선은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어둠이 깊었던 만큼 유선의 앞날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주제도 모르고! 형님의 매운 손날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너는 이 집 식모야! 형님이 제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더니 다시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집주인 흉내내지 마! 13년이나 시부모님 수발을 들었는데 돌아온 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앞마당 모퉁이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 모든 추악한 진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장독대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집안의 모든 판을 뒤집는 시작이었다는 거요. 13년의 눈물이 마침내 거대한 반격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경기도 외곽의 어느 전원주택입니다. 마당 한편에는 순옥이 정성껏 닦아놓은 장독 항아리 수백 개가 줄을 지어 서 있어요.
순옥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떠 거칠어진 손으로 시아버지의 미음을 끓입니다. 구수한 쌀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지만 순옥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어요. 오늘은 시어머니 순실 여사가 두 아들 내외를 모두 불러 모은 가족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꽃 같던 젊은 날을 이 집 부엌에서 그리고 시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다 보냈어요. 뇌경색으로 몸의 오른쪽이 마비된 시아버지를 수발하며 순옥의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막내 며느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고요하던 전원주택 마당에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사람은 첫째 며느리 해숙이었어요. 베이지색 명품 코트를 쫙 빼입고 고가의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백화점 나들이를 온 사람 같습니다. 해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긋하며 부엌 쪽을 훑어보았어요. 순옥이 손에 묻은 물기를 급하게 닦으며 마중을 나갑니다. 어머, 동서. 아직도 음식 준비 중이야? 해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순옥의 초라한 앞치마와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입술을 비죽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찰나였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순실 여사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해숙의 얼굴에는 금세 화사한 웃음이 번집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해숙은 어느새 순실 여사의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효부 흉내를 냅니다. 순옥은 그 익숙한 이중성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지만 묵묵히 마지막 상을 차렸어요. 정성껏 차려진 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과 정갈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거실 소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순실 여사의 앞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방에서 겨우 잠드셨고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순실 여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저 모양이니 내가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 말에 해숙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맛을 본 해숙에게 재산이라는 단어는 무엇보다 달콤했으니까요. 순실 여사는 서류 봉투에서 통장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최근에 태양광 부지로 땅을 좀 정리해서 현금이 3억 정도 생겼다. 이건 전부 우리 장남네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13년 동안 시부모님 대소변을 받아내며 헌신한 건 막내 며느리인 자신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병수발을 들 때 장남 부부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큰 돈이 전부 장남네에게 간다니요. 장남은 이 집안의 기둥이고 나중에 제사도 모셔야 하니까 그게 당연한 법이야. 순실 여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옥의 남편 원봉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해숙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저희가 그 뜻 받들어서 어머니 아버님 더 정성껏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해숙은 순옥을 슬쩍 곁눈질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너는 평생 일만 하다가 빈손으로 쫓겨날 팔자라고 비웃는 것 같았어요. 순실 여사는 이어서 전원주택 등기부 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일단 내 명의로 그대로 둘 거다.
나중에 내가 눈 감으면 그때 막내네에게 주마. 공증도 없고 유언장도 없는 그저 입으로만 내뱉은 허울뿐인 약속이었어요. 순옥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이 탐나서 한 고생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헌신이 이렇게나 가볍게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어요. 하지만 해숙은 달랐습니다. 3억이라는 확답을 받아내자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해숙은 시어머니의 팔짱을 더 꽉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 곁에서 자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효도 좀 할게요. 아유, 우리 어머니 마음이 너무 고우셔서 큰일이라니까요. 해숙은 기세등등하게 거실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순옥은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남은 뒷정리와 설거지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딱 붙어 앉아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는 해숙을 뒤로 한 채 순옥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순옥의 등 뒤로 거실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히는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순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장남에게 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선언 이후 거실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잔반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첫째 동서 해숙이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해숙은 고무장갑을 낀 순옥의 곁으로 다가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겁니다. 동서, 혼자 하느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해숙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순옥이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해숙이 순옥의 팔뚝을 낚아채듯 움켜잡았어요. 아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고 손톱이 얇은 옷감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형님 아파요. 순옥이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지만 해숙은 팔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옥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는 소름 끼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아픈 척이야? 아까 어머니가 돈 얘기하실 때 내 표정 다 봤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잖아. 왜 너도 그 3억이 탐나니? 13년이나 병수발 들었으니 지분이라도 챙겨야겠어? 해숙의 눈빛은 거실에서의 그 화사한 웃음은 온데간데였고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순옥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기만 했어요. 착각하지 마. 너는 이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식모나 다름없어. 주제넘게 돈 탐내지 말고 평생 아버님 대소변이나 받으면서 살아. 그게 내 팔자니까. 해숙은 순옥의 팔을 획 뿌리치고는 다시 인자한 형님 표정으로 돌아와 싱크대 위에 물기를 닦는 신용을 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미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미숙은 이미 해숙과 입을 맞춘 듯 순옥을 마치 투명인간 보듯 무시하며 해숙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아까 어머니가 주신다는 3억으로 뭐 하실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보러 가신다면서요? 얘는 어머니 앞에서는 조용히 해. 동서 속상할라. 해숙이 순옥을 힐끗 보며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미숙은 코웃음을 치며 순옥의 발등을 툭 치고 지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속상할 게 뭐 있어요. 막내 동서는 착하니까 이해할 거예요. 그치, 동서? 동서는 돈보다 효도가 먼저잖아. 미숙의 비아냥거림에 순옥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두 동서는 자기들끼리 명품 가방이니 해외여행이니 떠들며 순옥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동서, 요즘 요리 배우러 다닌다더니 실력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야. 형님, 고기도 너무 질겨서 못 먹겠더라고요. 정성이 빠졌나 봐. 순옥은 싱크대 앞에 서서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방금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돌변해 있었어요. 두 동서는 순옥을 가운데 두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형님, 다음 달에 저랑 백화점 같이 가요. 제가 좋은 데 알아놨어요. 그래,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자. 누구는 집 지키면서 아버님 미음이나 끓여야 하니까 우리라도 즐겨야지. 해숙과 미숙은 서로 눈을 맞추며 낄낄거렸습니다. 순옥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분위기만 망칠까 싶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 나와서 과일 좀 더 깎아라. 순실 여사의 부름에 해숙이 기다렸다는 듯 쟁반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기 직전 해숙은 순옥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지나갔어요. 동서 들었지? 과일 예쁘게 깎아서 내와. 껍질 두껍게 깎으면 어머니한테 혼날 줄 알아. 해숙의 경고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텅 빈 부엌에 혼자 남겨진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집어들었어요. 거실에서는 다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시어머니는 해숙의 손을 꼭 잡으며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다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사과 껍질을 깎으며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깎여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년의 헌신은 어디로 가고 남은 것은 동서들의 멸시와 시어머니의 차가운 차별뿐이었습니다. 사과 껍질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순옥은 얼른 소매로 눈가를 훔쳤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순옥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식의 가면을 쓴 해숙과 그 옆에서 아부를 떠는 미숙 그리고 모든 진실을 외면하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고 힘겨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폭력이 순옥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입니다. 주방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순옥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어요. 뇌경색으로 음식을 삼키기 힘든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미음을 끓입니다. 쌀을 불리고 체에 거르고 눕지 않게 계속 저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벌써 13년째 순옥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미음이 끓는 동안 순옥은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밤사이 실수를 하셨는지 시아버지가 젖은 이불 위에서 끙끙 앓고 계셨어요. 순옥은 익숙하게 마른 수건을 챙겨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냅니다. 마비된 몸을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순옥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개운하시죠? 금방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게요. 순옥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시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순실 여사가 들어왔어요. 순실 여사는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기저귀를 가는 순옥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기저귀 똑바로 채워라.
지난번에는 줄줄 새서 방바닥까지 다 젖었더라. 네, 어머니. 이번엔 꼼꼼히 신경 썼어요. 순실 여사는 고맙다는 말 대신 혀를 짧게 차며 방을 나갔습니다. 순옥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13년을 자식보다 더 정성으로 모셨건만 시어머니의 눈에 순옥은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순옥은 젖은 이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 수도가에서 빨래를 비비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동네 사정을 다 아는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유, 저 막내네 불쌍해서 어째.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하는데. 말도 마요. 글쎄, 순실내가 장남한테만 현금 3억을 줬다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큰애는 명절 때나 와서 거들먹거리기만 하는데 돈은 다 챙기고 정작 똥오줌 받아내는 막내는 빈손이라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옥의 귀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아는 진실을 시댁 식구들만 모르는 것 같아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순옥은 빨래를 쥐어짜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희고 고왔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하기 짝이 없었어요. 물기가 마를 날 없는 거친 손등 위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순옥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어간장을 담글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어요. 시장 상인들도 순옥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옥이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좀 쉬어가면서 해. 아니에요, 이모님.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해야죠.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그래.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순옥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순옥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등의 짐 보짐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장에 가서 자고 왔니? 영감 미움 줄 시간이 지났는데 어딜 그렇게 쏘다녀. 죄송해요, 어머니. 간장 재료 사느라 좀 늦었어요. 핑계 대지 마라. 너 요즘 돈 욕심 생겨서 딴 생각하는 거 다 안다. 억울하면 너도 큰애처럼 돈을 벌어오든가. 순실 여사의 모진 말에 순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생했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철저한 고립이었어요. 남편 원봉은 어머니의 기에 눌려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형님들은 자신을 무시하며 조롱합니다. 순옥은 어두운 부엌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밝았지만 순옥이 머무는 부엌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 같았습니다. 순옥은 숟가락을 놓지도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도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13년의 헌신이 이토록 시리고 아픈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순옥이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리는 깊은 밤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순옥은 홀로 주방에 남았어요. 낮 동안 동서들에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께 구박받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잡생각을 떨쳐내려 평소 미뤄뒀던 주방 깊숙한 수납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납장 구석에서 낡고 빛바랜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는 시어머니 순실 여사의 정갈한 글씨로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록한 장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첫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순옥은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은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낸다. 굵고 힘있게 적힌 문구가 순옥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기자 그곳에는 가계부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생생한 일기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최근 며칠간의 기록은 순옥의 가슴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오늘 현금 3억을 장남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해수기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돈 냄새를 맡자마자 효부의 가면을 썼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홀린 듯 일기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기가 있거나 사리 분별을 못하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해숙과 미숙의 실체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이가 순옥이 몰래 싱크대 밑에서 팔을 비트는 것을 보았다. 미숙이는 순옥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웃더구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순옥은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해숙이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 비위를 맞췄지만 뒤에서는 순옥을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순실 여사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순옥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순옥아. 시어머니 순실 여사였습니다. 순옥은 당황해서 가계부를 뒤로 숨기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아, 어머니, 주방 정리하다가 그만. 다 읽었느냐? 내가 써내려간 그 추악한 기록들을. 어머니,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하시는 행동들. 그리고 3억 원 얘기도요. 순실 여사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명확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지. 나는 해숙이가 그 돈을 보고 어떤 괴물이 될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괴물 밑에서 내가 얼마나 더 견디는지도 지켜보았지. 어머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미워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순실 여사는 낡은 가계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미안함과 애정이 서려 있었어요. 미안하다, 순옥아. 너를 시험하려는 건 아니었다. 다만 이 집안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 확신이 필요했어. 내 아들들이지만 그놈들은 돈밖에 모른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3억은 정말로 형님네 주시는 건가요? 순실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걱정 마라. 돈은 주기로 했으니 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해숙이 그 아이에게 달렸지. 순옥아, 너는 지금처럼만 아버님 곁을 지켜다오. 순옥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계부는 내가 가지고 있거라. 나중에 내가 이 집안을 이끌 때 큰 공부가 될 게다. 홀로 남겨진 순옥은 품에 안긴 가계부를 꼭 쥐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위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어요. 해숙의 위협과 미숙의 무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가계부의 문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돈은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요. 밤하늘의 달빛이 창문을 통해 순옥의 결연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순옥은 아침상에 올릴 김치를 꺼내기 위해 뒷마당 장독대로 향했어요. 어젯밤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뚜껑을 열기도 전에 차가운 그림자가 순옥을 덮쳤습니다. 첫째 동서 해숙과 둘째 동서 미숙이 어느새 뒤따라와 순옥을 애워싼 것이었어요. 동서, 거기 좀 서봐. 우리랑 얘기 좀 해야지. 해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순옥은 김치 보울을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어요. 형님, 김치만 꺼내서 금방 들어갈게요. 너 아까부터 어머니 근처에서 왜 자꾸 알랑거려? 응? 미숙이 옆에서 거들며 순옥의 어깨를 획 밀쳤습니다. 순옥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미숙은 비웃으며 다시 한번 순옥을 장독대 쪽으로 몰아붙였어요. 어머니가 3억 우리 주신다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가 봐. 내가 장남내 몫을 탐내면 어떡해? 맞아. 동서, 양심이 있어야지. 너는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옥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13년의 세월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돈 욕심쟁이라는 오명뿐이었어요. 형님, 저는 한 번도 재산 탐낸 적 없어요. 어머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내가 어머님 귀에 대고 무슨 바람을 넣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해숙이 갑자기 순옥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뒷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순옥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입술 끝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순옥은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아파? 이게 아파? 나는 내가 우리 목 가로채려는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해숙의 눈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듯 번뜩였습니다. 해숙은 멈추지 않고 순옥의 머리채를 한 움큼 쥐어 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에 순옥의 몸이 바닥으로 꺾였어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잘못한 건 알아? 너 요즘 유통사업 한다고 나대고 다닌다며? 너 같은 식모 주제에 무슨 사장이야? 그건 제 힘으로. 밤잠 안 자고 아버님 모시면서 틈틈이 준비한 거예요. 형님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순옥의 울 섞인 항변에 해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순옥의 얼굴을 바닥 쪽으로 더 강하게 짓눌렀어요. 피해? 내가 숨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피해고 민폐야. 건방지게 재산 욕심내지 마. 너 그 유통업인지 뭔지 내가 아는 부동산 인맥 다 동원해서 당장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내 말 장난으로 들리니? 미숙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즐겁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형님. 얘 표정 좀 봐요. 아주 겁에 질렸네. 동서, 형님 말씀 잘 들어. 아니면 내 장사뿐만 아니라 내 남편 원봉이까지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순옥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꺾인 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어요. 그토록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짓밟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제가 13년 동안 이 집에서 식구들 비위 맞추고 아버님 수발 든 거 다 보셨잖아요. 가족? 누가 너랑 가족이래?
착각하지 마. 너는 그냥 우리 집 뒤치다꺼리나 하는 식모일 뿐이야. 어디서 감히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해숙은 다시 한번 순옥의 뺨을 때리려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순옥은 질겁하며 두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어요. 폭력이 이어지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처 창고 뒤편에서 바스락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해숙이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도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며 해숙의 옷자락을 급하게 붙잡았어요. 형님, 누가 들었으면 어떡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재수없게 누구한테 들키면 골치 아파져요. 해숙은 분이 덜 풀린 듯 순옥의 어깨를 발로 툭 밀쳤습니다. 들으면 어때? 어차피 이 집 실세는 나야. 순옥아, 오늘 이리 밖으로 내뱉기만 해봐. 내 장사뿐만 아니라 내 남편 목숨줄까지 내가 쥐고 있다는 거 명심해. 알았어? 해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거칠게 다듬고는 미숙과 함께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차디찬 흙바닥에 쓰러진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뺨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만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순옥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서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모퉁이 쪽에서 다시 한번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옥은 숨을 죽인 채 그 그림자의 주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 모든 추악한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순실 여사였어요. 순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엉망이 된 얼굴을 가렸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모든 실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은 손을 파르르 떨며 방금 해숙과 미숙이 사라진 길목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순실 여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당황한 해숙이 안채에서 다시 나오려다 시어머니를 보고는 급히 표정을 바꾸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그 가식의 끝을 본 뒤였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날이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실 여사는 대답 대신 해숙의 눈을 빤히 응시했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감싸 쥐고 있는 순옥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순옥아, 일어나거라. 내가 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동서가 발이 미끄러져서 제가 잡아주려다가. 해숙이 황급히 변명하며 순옥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실 여사가 지팡이로 해숙의 손등을 툭 쳤어요.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하겠느냐?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방금 순옥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걸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순실 여사의 일갈에 미숙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해숙은 입술을 깨물며 억울한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순옥이가 아까부터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저한테 대들어서 제가 교육 좀 시키려던 것뿐이에요. 교육?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며느리를 교육한다는 말이냐? 순실 여사는 품 안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옥이 어젯밤 주방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수첩이었어요. 너희가 그동안 순옥이를 식모 취급하며 괴롭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여기 이 가계부에 너희가 한 짓들이 날짜별로 다 적혀 있다. 해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순실 여사는 가계부를 펼쳐
해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3억을 준다고 했을 때 내 눈에 서린 그 탐욕을 보았다. 내가 일부러 돈을 먼저 준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돈은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의 본성을 보려고 시험한 것이다. 과연 이 집안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보려 했어. 그런데 너희는 내 기대를 저버리고 괴물이 되었구나. 해숙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요. 장남한테 3억 주기로 한 약속.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친척들한테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약속? 내가 준 건 희망이 아니라 내 놈들의 밑바닥을 확인할 미끼였다. 내 재산은 단 1원도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순실 여사의 폭탄 선언에 해숙과 미숙은 정신이 나간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실 여사는 떨리는 순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옥아, 이 가계부는 단순한 장부가 아니다. 13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과 헌신이 담긴 내 마음이다. 이 집안의 모든 권한과 내 비법은 이제 내 것이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게다. 첫째야, 둘째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희 같은 독사들에게 줄 밥은 단 한 톨도 없다.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내리치는 순실 여사의 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당당했습니다. 해숙은 분함에 몸을 떨며 순옥을 쏘아보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의 곁에 섰어요. 항상 작고 초라해 보였던 순옥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뒷마당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순옥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3년의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악인들의 가식은 시어머니의 섰을 퍼런 꾸짖음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실 여사는 순옥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셋째야.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그 한마디에 순옥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반전의 서막이 지나가고 이제 진정한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뒷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순실 여사의 섰을 퍼런 기세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순실 여사는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는 해숙과 미숙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해숙은 억울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미 주시기로 한 3억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업 자금으로 주신 5억을 어떻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건 이미 저희 재산이라고요. 순실 여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재산? 내가 내 아들 앞날 생각해서 내준 돈이지. 내가 내 며느리 때리라고 준 돈인 줄 아느냐? 너희가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사고 투기하러 다닐 때 이 막내애는 시장통에서 남들 눈 피해가며 어간장 배달하고 내 아버님 병수발 들었다. 미숙이 옆에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도 자식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는 그냥 집안일만 한 거잖아요. 입 닥치지 못해. 집안일? 너희는 명절에 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귀찮아 했지? 아버님 병원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간 적 있어? 똥오줌 묻은 이불 한번 빨아본 적 있느냐고 묻잖느냐. 순실 여사의 호통에 뒷마당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실 여사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해숙의 가슴팍에 던졌어요. 당장 읽어봐라. 내가 변호사 만나서 이미 공증까지 마친 서류다. 너희에게 준 5억, 증여계약 위반으로 즉각 회수 절차 밟을 거다. 부모를 유기하고 학대한 자식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해숙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저희 죽는 꼴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그 돈 없으면 지금 버려놓은 사업들 다 망한다고요.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대못이 박히는 법이지. 너희가 순옥이의 장사를 망치겠다고 협박했지? 아니, 이제 너희가 내 손에 망할 차례다. 순옥은 시어머니의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13년의 서러움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해숙은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순옥을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내가 어머니 꼬드겨서 우리 재산 다 가로채려는 거지? 이 여우 같은 년. 해숙이 다시 순옥에게 달려들려 하자 순실 여사가 지팡이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느냐? 잘 들어라. 이 전원주택과 내 소유의 모든 농지, 임야의 명의는 오늘부로 막내 며느리 순옥이에게 이전한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이 집은 장남한테 주셔야죠. 장남? 부모 귀한 줄 모르는 장남이 무슨 소용이냐? 내 집 지키고 내 영감 지킨 사람은 내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이순옥이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너희 같은 괴물들에게 내 100만 평 땅을 한 평이라도 줄 것 같으냐? 순옥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명이라니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순실 여사는 순옥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도 단단했어요. 순옥아, 너는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13년 동안 뿌린 씨앗의 결실이다. 너야말로 이 집안의 기둥이고 진정한 주인이야. 내가 가진 그 정직함과 인내가 이 집안을 살릴 게다.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라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통이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동서 안 괴롭힐게요. 제발 5억만은, 명예 이전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시끄럽다.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아들 원우한테도 전해라. 어머니 손에 의절당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 내로 내 손 붙잡고 빌러오라고. 하지만 명심해라. 내 결정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순실 여사는 순옥을 이끌고 당당하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해숙의 비명 같은 통곡 소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순옥은 시어머니의 든든한 등 뒤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늘 구름 끼고 어둡기만 했던 순옥의 인생에 비로소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의 인내가 마침내 정의의 이름으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가계부 속에 적혀있던 진실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숙과 미숙이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쫓겨나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던 순옥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 순실 여사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아, 잠깐 들어오너라. 이제 너에게 줄 진짜 보물이 따로 있단다. 순옥이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듯한 낡은 필사본 한 권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안에서 수십 년간 대물림되어 온 어간장과 어된장의 비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순옥의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비법은 단순히 맛을 내는 기술이 아니란다.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비로소 완성되는 맛이지. 13년 동안 묵묵히 이 집을 지킨 너라면
이 비법을 온전히 세상에 펼칠 자격이 충분하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하지.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를 넘어 내 자부심이다. 내가 준비하던 유통사업, 이제 이 비법으로 당당하게 시작해보거라. 내가 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마.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인정에 순옥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순옥을 품에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거라. 며칠 뒤 해숙 일가는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 살던 집까지 처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력과 돈만 쫓던 그들의 끝은 비참했지만 순옥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은 순옥은 오직 자신의 새로운 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 순옥은 깨끗하게 닦인 장독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시어머니의 비법으로 담근 어간장이 깊은 맛을 내며 익어가고 있었어요. 순옥은 이제 막내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요식업계의 당당한 CEO로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 귀퉁이의 매화나무에 하얀 꽃송이가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을 견디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마치 순옥의 인생과 닮아 보였어요. 순옥은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장독대와 매화꽃을 바라보며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 해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순옥의 다짐이 섞인 목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13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순옥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그 찬란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심은 통했습니다. 순옥의 앞날에는 이제 고통의 눈물 대신 성공과 행복의 꽃길만이 활짝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